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종수입니다. 지금 10시인데 제가 12시까지 시간이 되어 있는데 11시 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필드에 나가서 새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싶어서 제가 잠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주남저 출연하는데, 주남저도 지금 제가 아침에 제가 둘러봤는데 큰 고니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뭐 큰 기러기, 쇠기러기, 노랑구리 저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뭐 한 15마리 정도 와 있습니다. 저 수지 안에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지난주보다는 수심이 좀 빠졌는데 지금 수심이 상당히 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지 다리 부척에서 깃털 뒤에 이제 꼬리깃이 물이 당기게 되면은 저 수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빼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수지 안에 대부분이 연밭으로 지금 거의 작년 여름, 한 3년 전부터 연이 좀 번성을 해가지고 저는 수지 안에 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리기러기들은 사실은 연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맹금류의 공격을 받으면은 바로 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수면성 오리 같은 경우는 보통 물 위에 떠서 쓴 오리를 갖다 수면성 오리라고 하고, 잠수성 물속으로 갖다 이제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애들을 갖다가 잠수성 오리라고 합니다. 수면성 오리 같은 경우는 바로 나르거든요. 그 잠수성 오리는 물을 차고 날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수면성 오리와 이게 잠수성 오리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참고로 해가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탐주 수첩을 알아드렸죠.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은 탐조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게 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특별한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응? 대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가이드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교육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근데 주남저수지에서 탐조를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남저수지에서 현장에 오시면은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탐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들한테 같이 가시기 전에 애들한테 한 5분 정도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떠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떠드는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느끼지 못하면 새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주남인 저수지 보면 탐조하는 장소에마다 나무 목도가 깔려 있습니다. 뛰어다니면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방해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좀 시키고, 그러고 새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간 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가까이 가서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안경도 필요하고 필드 스쿠버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필드 스쿠버가 지금 4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한 대가 더 있고, 그리고 쌍안경을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많으시네. 이제 쌍안경이나 필드 스쿠버는 사실은 새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새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평소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긴장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참고로 제 둥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둥지가 어떤 둥지 아신지 혹시? 자, 여름 철새 개개비 이제 주남저수지에서 주로 이제 갈대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자, 안에 보면은 갈대로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외형에는 한삼등쿨을 해서 이제 우리 소쿠리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갈대는 3개, 우리가 4개로 만든 다리는 이게 쓰러지지만 3개로 만든 게 우리가 삼각대도 삭지, 그 구조를 갖다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던 둥지입니다. 이 개개비 같은 경우는 보통 알을 5개 낳는데, 여름 철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개개비 같은 경우는
주남 저수지에 보통 5월달 되면은 시끄러울 정도로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개비 둥지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시고, 자, 이 둥지는 흰배찌박이라는 둥지입니다. 흰배찌박이 둥지는 밑에는 흙으로 진흙으로 넣고 주변에는 이끌로, 바닥에는 솔잎을 깔았습니다. 혹시 식물을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솔잎은 회충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새끼들한테 이 보통 이 새들의 둥지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 배설물이 둥지에 쌓이게 된다면은 기생충도 생기고 또 천적도 불러들이고 냄새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은 반드시 어미가 치웁니다. 제비둥지 보신 적 있으시죠? 제비는 새끼 둥지 배설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죠? 새끼가 엉덩이를 바깥으로 내고 둥지 바깥으로 배설을 합니다. 굉장히 새끼들이 어미를 좀 굉장히 배려하는 체온이 많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새들은 젤리처럼 배설을 하면은 어미가 물고 둥지를 바깥에서 버립니다. 거의 100%. 그렇지 않으면은 둥지에서 냄새가 나고, 또 보통 이 배설물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은 흰 색깔을 띠거든요. 그러면은 색깔 때문에 배설물이 떨어지는 장소에 천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천적이 뱀입니다. 뱀이 둥지에 만일에 반경 10m 안에 둥지가 있다면 100% 찾아가서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뱀은 혀를 통해서 열추적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꼭 찾아가서 이게 이제 그렇게 배설물을 어미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아마 종족 번식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또 보면은, 자, 이 둥지는 자 떼까치라는 둥지인데 보시면 이게 나이론 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부화율도 떨어지고 산란율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떼까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특세기도 하고, 보통 이제 봄에 3월에서 4월, 5월까지 번식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냐면 탱자나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과학적으로 이게 사람이 천적이 침입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가시가 워낙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천적들 특히 이제 맹금류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떼까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은데 보통 떼까치가 둥지 주변에 우리가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다. 메뚜기, 뭐 도마뱀, 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시 같은 데다 꽂아놓는 걸 봤을 겁니다.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떼까치가 먹이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먹이가 부족할 때 먹기 위해서. 이게 그리고 떼까치 같은 경우는 맹금류는 아닌데 부리는 맹금류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근데 새끼에게 개구를 잡으면 새끼에게 통째로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시에다 꽂아놓고 찢습니다. 이게 발톱을 갖다가 대신 탱자나무 가시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도구도 이용할 수 있고 먹이도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이거 둥지도 뒤로 한번 돌려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둥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번식하러 오는 새들이 우리나라 특새는 한 60종 정도 됩니다. 60종 정도 되는데 둥지를 볼 수 있는 종은 특새하고 여름철새 종류겠죠. 그리고 나그네새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를 크게 구분하는 거는 특새와 철새로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철새와 뜰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철새는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그리고 여름철 새, 나그네 새, 그리고 길이른 새 이렇게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주남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겨울철 새고 겨울철에 우리가 확인되는 종들이 한 주남에서 지금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 보면 100여 종 되거든요. 이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종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주변 환경들이 많이 좀 환경들이 많이 망가지고 또 개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주남에서 볼 수 없는 새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가창오리죠. 네. 혹시 가창오리라는 명칭을 왜 가창오리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구 그 달성군에 있는 그 가창면이라고 있습니다. 1931년도에 거기 처음 가창면에 대해서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가창오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게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군집성을 굉장히 강한 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남 저수지가 원조입니다. 1984년도에 주남 저수지에 5,000마리가 처음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84년도에 5,000마리가 와서 90년도, 92년도까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서 한 3만 마리로 늘어났어요. 근데 92년도 겨울에 딱 사라졌습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주남 저수지가 대산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산면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유리원수를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기변 평야까지 먹이를 먹으러 나가거든요. 일반적인 오리들은 사실 주행성이고 한데 가창오리만 야행성입니다. 저수지에서 먹이를 낮에는 거의 휴식을 취하고 이게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그것도 하루하루 한 1, 2분 차이 정도는 아주 정확하게 이동을 해서 먹이를 먹고 아침 새벽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먹이터가 계속 사라졌지 않습니까? 주남 저수지의 대산면, 김해평야까지 지금 김해평야 같은 거의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창오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수만, 그러고 금강하구, 그러고 영암호 세 군데에 지금 확인되는데 가창오리도 지금 개체수가 2009년도까지 얼마나 늘어났냐면 100만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확인한 게 31만 마리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월동계 번식지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러고 이제 대나강이라는 강 유역을 끼고 해서 번식을 하는데 그놈들이 10월 초쯤 되면은 바이칼호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이칼테일이라고 하죠. 이게 바이칼 호수로 다 모여서 우리나라의 95%를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러면 한국이 만일에 월동지가 만일에 망가진다면은 지구상의 가창오리는 절종할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지금 가창오리를 보호하라는 노력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농사를 짓는데 가창오리 주식이 논에 있는 낙곡을 주시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탈곡 방식이 어떻습니까? 싹 걷어갑니다. 옛날에 콤바인이 한 개도 안 남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 환경이 많이 나빠진다면은 알을 5개 낳던 놈이 3개 낳고 3개 낳던 놈이 2개 낳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겨울에 오는 새의 60%가 새끼새입니다. 그런다면은 100만 마리 외에 60만 마리가 새끼라는 얘기인데 그럼 새끼가 계속 줄어든다면은 가창오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에서 제가 2000년 초에 넓적뿌리 도요라는 새를 봤습니다. 근데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에 되면 그 새가 멸종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30쌍 정도 살아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나라입니다. 서양 갯벌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들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새들을 갖다 이제 철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동을 하는 철새들이 대부분이 길게는 뭐 몇백 미터,
우리가 산에서 보통 번식을 마친 새들은 게 예를 들면 어치라는 새 아시죠? 그 우리나라 어치라는 새는 새 중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좋은 새.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구간조처럼 말을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 새는 번식이 마치면 산에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들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어치 같은 그런 새처럼 밑에서 내려오는 새. 그러고 이제 대륙을 이동하는 새. 보통 대륙을 이동하는 새는 이제 도요새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날겠습니까? 거리가. 번식지가 시베리아 보통 쪽이고 월동지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07년도에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뒷부리 도요라는 새를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았는데 그 새가 시베리아에서 어디까지 뉴질랜드까지 가는데 11,700km를 8일 동안 논스톱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이제 보통 이동할 새들은 이제 이게 굉장한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를 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먹이를 굉장히 많이 먹고 이게 지방을 굉장히 축적시킵니다. 그 어떤 새가 날아가는데 총을 쏘니까 새가 폭발을 해버리다. 그만큼 몸무게가 자기의 한 30% 이상 만들어서 그래 그 에너지를 태워서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그 몽골에서 지금 주남 저수지에 작년에도 이게 목에다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F16이라는 칼라링을 달고 온 새가 있었습니다. 큰 고니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새가 올해도 왔습니다. 몽골에서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새가 이동하는 게 어디로서 오는지 사실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새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몽고에서 복수리가 작년에 그 어떤 단체에서 이게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았거든요. 8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하루에 340km 정도 날아간 걸로 기록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700km를 날아왔습니다. 한 3, 4일만 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좀 이게 책에서만 나오는 정보들은 사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책으로서 다 습득이 가능하시니까 제가 오늘 지금 20분인데 제가 30분까지 여기서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러고 탐조의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탐조 수첩 보면은 이게 이제 주남에 있는 대부분의 겨울철 새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필드에 나가셔서 자기가 도감 없이 새를 갖다가 대충 몇 종들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지 지금 한 100여 종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러면 뭐 확 줄여서 50종, 한 30종.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제 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게 봄에 보는 거, 여름에 보는 거, 가을에 보는 거, 겨울에 보는 거 다 틀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는 거, 저녁에 보는 거 틀립니다. 이게 또 빛의 광선에 따라 굉장히 또 틀리고요. 그리고 암수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번식기에 색깔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새들이 번식기 앞두고 있는 새들이 가장 이쁩니다. 특히 이제 수컷털이 굉장히 이쁘죠. 대부분이 수컷털은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방법을 동원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긴 꼬리 딱새 그동안 도감에는 삼강조로 되어 있죠. 최근에 이름이 이제 긴 꼬리 딱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그 보면은 별삼강조라는 거는 북방 긴 꼬리 딱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삼강조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표기이기 때문에 도감에 계신 그런 것들은 좀 삭제해 주시고 고치고 해주시고 그러고 참고로 그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구글 어플에 가시면은 검색가 주남저수지 하면은 주남저수지 어플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시면은 다음에 주남저수지에 오실 때 탐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사로총회 앞두고 제가 2008년도에 그때 섭지 체험단을 구성해가지고 127명을 두고 우포하고 주남하고 1박을 하고 일본에 있는 기라나하마에 있는 해번 섭지에서 2박 3일을 이제 보내고 왔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애들 127명을 데리고 전시회기 한 대를 내가 일본에 갔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더만. 지금 새를 갖다가 우리가 탐조하게 된 게 보면은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새를 강의하고 새를 설명하고 하는 분들은 유명하신 윤명우 교수님 계시죠? 윤 교수님 최근에 우포에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윤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새를 저변에 확대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엉터리 교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지고 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새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고 어떻게 탐조를 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번에 교육 환경지원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사실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 모르는 거라. 선생님 책을 안 읽었는가 봐, 전부 다. 안그 제가 지금 창업하는 거 맨날 생각하는데 오늘 우포무새가 우포무새네. 주남이 아니고 우포무새니까 오포나 주남이나 똑같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앉아 있죠. 자, 뒤에 있는 건 해오락이고 앞에 건 새백로인데, 새백로는 저게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 있을 때 가장 확인이 가장 용이한 거는 발이 노랗거든요. 집신 실은 것처럼 집신을 실은 것처럼 발이 노란 게 일단은 새백로라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즈로도 구분을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는 자, 쌍안경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사실은 둘 다 6.7세였죠. 찌르레기, 물총새, 그러고 흰날개 해오라기, 뭐 이런 종들 자주 볼 수 있고, 후투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름철새인데, 뭐, 우리나라 여름철새, 대표적인 여름철새가 제비지 않습니까? 제비도 제가 겨울에 준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여기서 저 앞에 있는 이태리 퍼프라 나무 바로 너메 쪽에 물꽁이라는 새가 2007년도에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꽁은 열대 기후의 새고 열대적인 열대 기후에 사는 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했냐면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번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한 200km 된다네요. 근데 재보진 않았는데 200km 북상에서 주남에서 번식했고, 그러고 우번에는 올해도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꽁이라는 새가 이제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거의 뭐 여름철새처럼 번식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번식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후가 그만큼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가능한 기후가 됐다는 얘기고, 뒤에 장면 한번 봅시다. 자, 큰 불이 큰 기력입니다. 지금은 아종으로 구분하긴 하지만은 큰 불이 큰 기력이는 내륙 섭지에 주로 월동하는데, 대백로는 우리 경부라 그러죠. 우리 허벅지 있는 부분이 흰색입니다. 흰색. 그게 이제 특별한 차이점이고, 그러고 외가리하고도 비교하면 외가리보다 큽니다. 대백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주남저수지는 대백로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요게 지금 해오락이 앉았죠, 밑에. 지금 뒤에는 물닭이 한 마리 먹이 먹고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놈하고 저쪽에 있는 다니는 해오락이 유조입니다, 유조. 수심이 깊어지면 잠수성 오리들이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수심이 낮아지면 수면성 오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수심에 따라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이제 봉황갯벌 가보셨죠? 이게 주남저수지에 수심이 얕아지면 봉황갯벌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니 수심이 주남저수 깊다면 봉황갯벌까지 안 가고 여기서 먹이를 개식하고 계속 활동하는데 이게 수심이 낮아지면 봉황갯벌로 좀 이동하고 또 우포늪 낙동강하고 봉황갯벌까지 다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때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왼쪽에 나무 위에 누굴까요? 주남저수지 안에는 연은 다 자생입니까? 처부터 연이 다 지금 이거는 대백로 두 마리가 대백로네. 대백로고. 자, 또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주남저수지는 물새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새가 되면 탁 막히는 게 많아. 근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산새들한테 설명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산새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특새들이 좀 주로 많고 이제 겨울에 오는 작은 새들, 검은머리 방울새라든지 그 유리딱새라든지 이런 정도는 겨울철 새거든요. 근데 주남에서 쇠붉은밤 매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겨울철 새인데 사실은 쌍형을 봐도 구분이 안 가고 필수 구분을 봐야 구분이 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고 산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우포늪 같으면 우포늪에 계시는 분들은 물새에 조금 강하고 만약에 지리산이나 이런 쪽 같으면 산새에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이게 이제 빠진 부분들을 사실 보충을 해줘야 제대로 된 가이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저는 생태 가이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선을 여자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생선을 우리가 구우려면 그냥 구우면 타지 않습니까? 칼집을 넣어서 구우면 잘 구워지는데 그 칼집 넣는 게 가이드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해주면은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이드도 사실 재밌게 해야 집중도도 되고 그러고 설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높이 보는 그 생태 가이드보다도 이제 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외가리 이런 놈들 목소리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보기는 이쁘죠. 근데 이제 웽이 나쁜 새들은 목소리가 나쁜 놈들은 또 모양이 억수로 이뻐. 굉장히 이뻐.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로 산에서 우리가 깨꼬리를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네. 깨꼬리를 산에서 이제 이게 보신 분들 사실은 깨꼬리가 이게 워낙 화려하고 노란색이고 이쁜데 만일에 둥지를 틀어놓고 이래 앉아 있으면은 뭐 황조롱이 뭐 새매 참매 말똥가리 이런 놈들한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갈나무 이런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힘들게 돼서 조용필이가 못 찾겠던 깨꼬리가 안 남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리왕이라고 이게 황조가 있죠. 제가 많이 본 거는 5마리, 뭐 10마리 이 정도로 보고 있는. 10마리. 네. 15시 50분에 나갈 때 한 사람 앞으로 가는 거. 여기는 그 카메라 50마리 보고 감동해가지고 되겠나 그거. 있다 요새. 지금 현재는 교수님 이게 지금 가창오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영암호라고 하거든요. 영암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만 마리 정도 왔다 가라는데 영암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접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고추남이 굉장히 좋았는데 고추남이 군에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완전히 훼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보면은 구미 해평에 흑두루미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미 해평에 활동했는 새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먹이 먹는 서열이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가 먹고 나지 않으면 절대 옆에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 오는 개체군 중에서도 보면은 성조는 거의 우리가 이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조죠. 이게 올해 태어난 애들이 이게 성조들은 대부분 몽골에서 살고 그래서 서열이 떨어진 놈들이 자꾸 내려와서 계속 이게 제주도까지 가긴 하는데 일본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독수리가 일본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지구를 갖다가 독수리 5형제가 지킨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알 하나면 2개밖에 안 났는데 무슨 5형제가 있습니까? 자, 저 물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물건도 암수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수컷이 이게 암컷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고 지금 자 저쪽에 꼬마 물대새하고 이제 꼬마 물대새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인 이제 여름실새고 보통 자갈이라든지 이게 주차장에서도 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알이 보호색이 뛰어나서 이게 물대새 종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알의 보호색과 어미의 연기력 때문에 종족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천적이 둥지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게 내 잡아먹으라 내 새끼 놔두고 내 잡아 뭐 다리도 비틀고 날개도 비틀고 뭐 이러면은 옆에서 저거 알보다는 어미 잡아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뭐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천적들이 뭐 맹금류들이 그 어미를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둥지에서 어느 정도 되면 평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할 때도 보면은 이놈이 위장 텐트 주변을 뺑글뺑글 돕니다.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그 낙동강하고 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새제비 갈매기 이게 보통 꼬마 물대새, 흰 물대새 이런 종류들이 이제 번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낙동하고에 있는 그 섬에 하나 들어갔을 때는 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정말 알 밟을까 싶어서 겁이 날 정도로. 근데 최근에 우리 수산다리 있죠. 수산다리도 올해 이제 새제비 갈매기도 번식을 했고 꼬마 물대새, 흰 물대새에서 번식했으면 이게 이제 요게 개개비 사촌 있죠. 앞에 개개비 사촌. 사촌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뜸부기 사촌, 뭐 사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좀 닮은 거, 개개비를 닮아서 개개비 사촌. 근데 그 둥지 형태라든지 습성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개개비 사촌 같은 경우는 요 우리 연밭에서 조금 내에 있는 그 논을 갖다가 완전히 묵혀놓은 논에서 강아지 풀 있지, 강아지 풀을 갖다가 거미줄로 엮어요. 이게 거미줄 접착력을 만들어서 둥지를 만드는데 호리병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호리병처럼 만들어서 둥지를 만드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름 철새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워낙 이게 둥지 높이가 한 30에서 40cm 높이로 둥지를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고 이제 습성들이 이제 새들은 사실은 둥지를 만들 때 거미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게 접착력을 활용해 보통 둥지들이 대부분 접착력인데 보면 뭐 이게 긴꼬리 딱새라든지 보면은 이게 다른 이런 종류들 중에서도 보면 둥지를 갖다가 아주 은밀하게 짓는 새들 이게 이제 붉은무늬 오목눈이라든지 이런 산새들은 주로 우리가 산에서 사는 산새들은 둥지가 워낙 은밀하니까 천적들이 공격하기 굉장히 쉽지 않죠.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벌거숭이는 나오고 그러고 둥지가 허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끼들은 안에서 깃털을 준비해 가지고 부화하는 순간에 둥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물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컹도 조숙성이죠. 이게 옷을 깃털을 다 준비해 가 놓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까 전에 큰 고니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제 뿌리에 있는 온천 차이점이 있고 그러고 지금 뭐 정동어리하고 지금 뭐 이게 암수 구분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샤오리도 마찬가지고 넓적뿌리도 보면은 암수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이게 이제 납죽물이 하면 되고, 자, 앞에 이제 큰 불이 큰 기력이 하고, 큰 기력하고 차이점은 워낙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될 거고, 예, 지금 주남저수지에서 보시면은 거의 90%가 대부분이 큰 불이 큰 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가끔 가다 한 번씩 큰 기력이 끼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서해안 쪽 가시면은 대부분이 큰 기력이가 많죠. 그래 큰 불이 큰 기력은 굉장히 보기 힘들고, 이게 이제 서식 환경들이 좀 이 먹이 환경 때문에 아마 이게 큰 고니가 물딱 보고 니 모욕 좀 해라 간다. 세월이 금방 나나. 응. 물딱입니다. 물딱. 천둥오리예요. 저기 꼬리 옆에는요. 천둥오리는 중동오리 안 뒤에 저 왼쪽 그거요. 예, 정둥오리. 자, 청동오리, 암수 다 있네요. 너무 가까이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철새 도래지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러고 순천만 같은 경우는 세볼 하면은 이게 위치가 하루 종일 역광이라서 이 역광이 되면은 오리 기러기들은 이 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스쿠프를 봐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남은 이렇게 해를 등지고 계속 보기 때문에 순광이기 때문에 종 구분도 확실히 되고, 뭐 이게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많은 이유가 가까이서 촬영이 용이하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연줄기가 지금 이래서 연이 들어있는 지역에는 새가 거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맹금류 공개라면 나르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포농은 작년에 이제 우포에서 3년 사이에 뭐 급속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올해 개체수가 지금 고니 개체수가 지금 한 300마리 정도 되는데, 인원들이 이제 먹이가 부족해지면 연줄기는 먹거든요. 자, 낯선 사람이 왔다고. 그러고 저쪽에 있는 거는 지금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이게 과시를 해서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갖다 과시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쪽 새끼들은 아직 영 많이 덜 자랐는데. 예, 뒤에 2마리, 이쪽 2마리, 요거는 다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또 경계하러 슬슬 나오네. 이거는 아닌데. 외가리인데, 예. 고니하고 가운데 있는 거 외가리. 제가 있는 거는 외가리. 아, 왜 금방 외가리? 너무 작고 지표는 안 되지. 그래, 회색이다. 주셨나? 노란 불이 저 여기 48색. 너무 예쁘잖아. 날때 거야. 그래, 검은색 가니까 검은색. 아니, 날때 거야. 검은색. 제두루미가 제티치거든. 세트 딱 맞춰놔. 줄서를 섰어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새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1세대 새 박사님은 원병오 박사님. 자, 그 2세대에 바로 그게 윤무부 교수님. 자, 그 밑에 세대들이 요즘 연구하는데, 그 원병오 교수님의 부친이 북한에서 그 원홍구 박사라고 유명한 조류학자였어요. 그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산가족이 됐죠. 이산가족이 됐는데, 원병호 박사가 경희대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남산에서 북방새 찌르륵이라는 새에다가 가락지를 달았어요. 그래 가락지를 달 때 보면은 단 사람이 이니셜이
그 원시라는 영명이 붙여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원홍구 박사가 그걸 채집을 한 거지. 그래서 혹시 남쪽에 원시의 성을 가진 조류학자가 있는가 싶어서 일본 조류학계에다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병호다. 내 아들이구나. 이래가지고 새가 부자가 생존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학회하고 통해서 이제 원병호가 하는 일본으로 가고 원홍구는 또 일본을 가서 이렇게 부자 상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하고 원홍구 박사가 돌아가셨죠. 예,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산 가족이 되면서 이게 원병호 박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일본을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못 가고로 막으니까 결국은 부자 상봉을 못한 아주 이게 아픈 사연이 있는데 북방새 찌르기라는 새 때문에 부자가 일단 생존했다는 거. 그러고 북한의 가장 새 전문가 아버지가 아들이 남한의 최고 전문가가 됐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아픈 사연이긴 한데 근데 이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아들이 붙인 게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게 시가 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도 둥지는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얽기슬게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우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물을 다 옆으로 흘려요. 아까 전에 또 딱따구리 둥지를 보여줬던 게 딱따구리 둥지는 이렇게 나무가 서 있으면 여기다 둥지를 틉니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게 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나무 가지 이렇게 하나 있는 가지 밑에다가 딱 구멍을 뚫으면은 그 가지가 우산 역할을 하는 거죠. 싹 걸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둥지, 새 둥지가 어설프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 저 스쿠프 챙기세요. 요즘 선생들은 뭐 어떤 걸로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애들. 지금 방울새, 뭐 딱새, 붉은 무늬 오목눈이, 뭐 이런 것들, 뭐 새딱따구리 이런 것들. 우리 먹는 거는 주로 지금은 이제 그 주로 뭐 콩새라든지 한 새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을 나서 이듬해 또 가는 거죠. 또 데리고